어떤 한 국가를 악의 축이라 단정 지어 부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지목은 대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심도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깊은 고립 속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또 그 압박감은 놀랍게도 북한의 내부 정책과 대외적인 행보에 어떻게 스며들어 반영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만을 좇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선에 맞서는 최고 지도자의 복잡한 심리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한반도와 전 세계의 정세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토록 강렬한 악의 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뿌리 깊은 배경과 과정들을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 1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구로 규정했던 그 순간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립된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여겨지던 북한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로 공론화된 것이죠. 이러한 급진적인 인식의 전환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끊임없이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던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핵개발 의혹은 점차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노골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연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북한을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불량 국가의 이미지로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 문제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정치범 수용소, 주민들의 강제노동, 기본적인 자유의 억압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한은 도덕적으로도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 탄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낙인 아래 가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이제는 명백한 위협이자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끊임없는 압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과연 어떤 중대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렬한 비난과 더욱 깊어진 고립의 목소리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에게 어떤 거대한 심리적 파동을 일으켰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단순히 자신과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동력으로 해석하려 했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악의 축이라는 지목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복합적인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요. 외부의 압박에 맞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모습들이 바로 그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립된 지도자로서 생존하기 위한 그만의 전략이자 어쩌면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강경 노선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고립이라는 현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심리적 파동을 일으켰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죠. 외부의 압박이 단순히 위협으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처럼 악의 축이라는 낙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복합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을 텐데요. 외부의 강렬한 비난에 맞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안팎으로 과시하려는 모습들이 바로 그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립된 지도자로서 생존하기 위한 그만의 전략이자 어쩌면 깊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강경 노선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부당한 공격의 희생양으로 여기는 심리는 북한 내부에서는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립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폭풍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려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는 내부적으로 더욱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하고 주민들에게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죠. 마치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는 것처럼 외부의 위협은 그에게 위기 관리 능력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줄 무대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기간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외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내부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외부를 향한 도전이자 내부를 향한 결속의 신호탄인 셈이죠. 이러한 강경 노선은 국제사회의 악의 축이라는 낙인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체제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적대 세력의 음모로 치부하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길만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외부에서 던지는 돌멩이가 내부의 방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심리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조차 자신들의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는 강경한 태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방적인 압박으로 해석하고 이에 맞서 자신들의 자위적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외부로부터의 고립이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비난과 제재는 때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똘똘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전우회처럼 국제사회의 악의 축 지목은 북한 내부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명분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며 외부 세계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다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압력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심리적 조작이 결합된 능동적인 생존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 속에서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외부 환경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이러한 압박과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북한 내부 사회에는 과연 어떤 현실로 다가왔을까요? 밖에서 가해지는 비난과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사회 구조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다음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사회가 가하는 압력과 김정은 위원장의 복합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북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밖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비난과 제재의 바람은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 구조에 예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을 씌울수록 북한 정권은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죠.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그들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로 끊임없이 규정합니다. 마치 외부의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듯 강력한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외부의 적 프레임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한 명분을 제공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명령처럼 들려오는 것이죠.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외부와의 교역이 위축되고 필수 물품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권은 이러한 경제적 난관마저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압박 때문이라는 논리로 포장하며 오히려 자력갱생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고난을 감내해야 할 당위성과 함께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나 사상학습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죠. 국영방송은 외부 비난 보도를 통해 국제사회를 악의 무리로 묘사하며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흐름을 엄격하게 차단합니다. 외부 세계의 진실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정보가 걸러져 전달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소한 경제 활동조차도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는 북한 정권에게 있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여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치적 자산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외부의 강경한 압박이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명분으로 둔갑하는 복잡한 심리적 기제가 북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 갇히게 되고 지도자는 이러한 위기감을 통해 자신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죠. 이처럼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저항이 맞물려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의 생존 방식이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될 수 없는 역사적 맥락과 지도자의 심리, 그리고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얽혀있는 고도로 복잡한 현실임을 깨닫는 순간, 악의 축이라는 단순한 규정이 실제로는 더 깊은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의 축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김정은 정권에게는 내부 결속을 다지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해왔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거대한 외부 압력은 마치 굳건한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듯 내부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심리적 방패로 둔갑한 것이죠. 외부 세계의 강경한 압박이 오히려 내부를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주장과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는 복잡한 심리적 기제가 북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저항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북한이라는 독특한 국가가 생존 방식을 구축해온 과정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를 깊이 헤아려 봐야 할 때입니다. 북한 문제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명쾌하게 재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안에는 수십 년에 걸친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깊은 역사적 맥락이 숨쉬고 있죠. 또한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불안감,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복잡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부 세계의 시선과는 무관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축이라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규정은 어쩌면 이러한 다층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가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질문에 우리는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북한의 강경하고 폐쇄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현실과 그들의 생존 전략을 외면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북한을 단순히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한 특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맥락과 내부적 작동 방식이 숨어 있는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롭게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막연한 적대감이나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해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죠.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과 그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고유한 대응 방식은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복잡한 춤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춤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일방적인 단죄가 아닌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유연하고 지혜로운 접근 방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 안보적 파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